안녕하세요. 항암 치료하면서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사연 채널이랍니다. 저도 조금 용기를 내어 이번에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과거 이혼을 한 남자랍니다. 어릴 때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죠. 하늘도 운명을 거스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를 돕더라고요. 서울대에 입학한 저는 무난하게 학교 공부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그녀가 저의 아내가 되었지요. 그녀는 부족함 없이 항상 웃으면서 지냈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딱 3년 진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주변의 동기들도 야, 한진아, 니는 무슨 복이 있길래 그렇게 이쁘고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냐? 그러게 말이다. 너는 진짜 아내 복 받은 거야. 보통은 여자들이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피는데 너는 여자 만나서 인생 폈구나. 머쓱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근한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처가댁에 더 잘 살아도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아내랑 장모님한테 떳떳한 남자가 되어야겠다 다짐을 했죠. 저희 집은 쥐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뇨로 인해서 투병을 하시는 입장이었고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집에 돈은커녕 병원비로 인해서 빚만 있었기에 결혼 때 저는 하나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집도 못 해갔어요. 장모님은 전서방 위축되지 말고 당분간 신혼생활 하면서 내가 사는 주택 1층에 살아. 나는 어차피 2층에서 잘 내려오지도 않으니 라며 저에게 제안을 하신 거였어요. 지방에서 큰 전원주택에 사시는 장모님께서는 딸내미가 서울 지하방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처가살이를 제안한 거죠. 나는 오빠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저도 신혼 초기에는 처가댁에 살면서 돈을 모으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아이 3명 이상 낳아서 오순도순 잘 살자며 약속을 했거든요. 신혼 2년이 지났을 때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에 가게 되었고 저의 정자가 남들보다 수가 적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시험관 하는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아이는 하늘에서 점지어주시는 선물이래. 얼마나 아이가 가지기 힘들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오빠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나도 열심히 할게. 저를 위로해주는 아내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험관 하면서 배가 퍼렇게 멍들어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해 죽을 뻔했어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떡집을 운영하시는 장모님은 그날 동네에 떡을 돌릴 정도였어요.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전설한이었답니다. 눈처럼 하얗게 티 없이 자라라는 뜻으로 제가 지어주었죠. 하지만 설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제가 통곡하며 후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원인 불명으로 고열에 시달렸어요. 시내로 가서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 혈액형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이상했습니다. 아내와 제 혈액형 사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저는 이따금씩 시험과 나이를 가지면 혈액형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찝찝한 겁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설마 네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한데? 야,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저에게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때 생명학과를 나오고 유전자 감식센터에서 일하는 동식이 녀석이 자기가 확인해주겠다면서 이것저것을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아내 몰래 저의 머리카락, 그리고 아들의 머리카락과 탯줄 일부 등등을 가져갔습니다. 설마 친자가 아니진 않겠지? 난 아내를 믿는데. 그 순간까지도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천사 같은 아내를 내가 괜히 의심한 것 같고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게 들통나면 나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할까 싶어서요. 몇 달 뒤 동식이가 저를 부른 겁니다. 야, 옥수동 막걸리집으로 와봐. 저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녀석이 저에게 건넨 서류 결과지를 본 저는 막걸리집에서 오열을 했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요. 네, 친자 검사 결과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난 내 아내가 날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내 정자로는 아이를 못 가지니까 다른 남자애 가진 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인데. 그날 토할 듯이 막걸리를 마시고 마지막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울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소리를 쳤죠.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장모가 1층으로 내려와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전서방, 그럴 리가 있나? 내 딸 성격 알지 않는가? 남들이 다 부잣집 다른 남자랑 결혼하라며 선자리를 알아봐줄 때 내 딸 자네 성격과 인품 하나만을 보고 결혼 추진한 선하고 착한 딸이라네. 검사 결과지가 잘못된 것이겠지.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도 오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왜 다른 남자애를 가져? 나 정말로 맹세하고 그런 파렴치한 짓 저지르면서까지 아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싶은 거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 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검사한 결과지에서도 친자 불일치가 뜬 순간 짐을 싸고 장모님 댁을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뭉쳐있다가 폭발한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남자인데 정자도 활동량이 부족하니 날 만만하게 보고 다른 놈과 바람났구나 하고요. 남자 입장에서 장모님 댁에서 처가살이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아이까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요. 장모님이 운영하는 큰 떡방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해명을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살라고 한 뒤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관악구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대학 시절을 보낸 곳이고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한동안 친구들조차도 저에게 말을 못 걸 정도로 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봐도 장가 잘 간 놈이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어서 돌싱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처랑 장모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네요. 아들의 소식도 저는 몰랐습니다. 대궐 같은 궁전에 사는 그들이니 알아서 나 없어도 아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배신당한 그 상처는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것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아렸습니다. 1년 동안은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소주랑 막걸리만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언제 죽을 수 있을지 그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었지요.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는 친구들이 제가 이러다가 죽을까봐 순번을 서서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 저는 그 덕에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도 비빌 언덕, 학벌이라는 게 있으니 취업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정말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덕분에 승진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돈도 좀 벌고 모아두었지요. 바쁘게 머리와 몸을 굴리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자꾸 잡생각이 드니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전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때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신 나야. 어렵게 당신 번호 찾아서 문자 보낸 거야. 나 한 번만 만나줘. 꼭 할 말이 있어. 설환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내가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놀랐습니다. 번호를 바꾸었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설환이는 내 애가 아니라 당신 애 아니야? 아이에 관해서 의논할 게 있으면 내가 아니라 당신만 아는 그 친아빠한테 가서 따져. 알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당신이 내게 하는 연락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랑 다름없는 행위니까. 그 후에 저는 바로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바꾸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전처가 너희에게 연락 와서 내 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아내가 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일들이 일절 없었어요. 일에만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통장에 쌓은 돈은 넉넉하더라고요. 틈틈이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알아보면서 경매도 하다 보니까 돈은 술술 불어났습니다. 나이 40이 되니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한 여유자금도 모아졌고요. 그때 저희 회사 대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많으시고 관리도 잘하셔서 30대처럼 보이시는데 새로 여자 만나셔야죠. 저도 외로웠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외로웠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이 여자 내게 또 거짓말을 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 뒤로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거울 속에 저는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앉아서 내리 일만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엉덩이 쪽이 아팠어요. 병원을 가보니까 치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는 금방 끝날 것 같고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대요. 저는 반차를 쓰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상태를 자세히 보신 의사분께서 아무래도 이거는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질 수술을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직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소견서를 받은 저는 대학병원 예약을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게도 치질 수술을 하다가 직장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저. 갑작스러운 직장암 말기 판정에 머리가 멍했어요. 아니, 이봐요 의사 선생님. 저는 분명히 건강하고
아픈 기색도 없었는데 말기라고요?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게 아니고요. 대장 내시경에서 암세포가 간과 폐에 대부분 전이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어요. 직장암은 특히나 말기암이 되어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대부분 늦게 발견하시고 오세요들. 청천벽력 같았던 말기암 선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망가져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바보처럼 그날 병원 로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 전이가 너무나도 빠르고 크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떼어낼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7번 정도의 항암 치료를 한 뒤에야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은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날의 기억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고자 하는 의지는 희미해졌어요.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저는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 말년을 병원에서 누워서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평생 일만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도 못했거든요. 내 20대 청춘을 바친 서울대 관악산 근처도 한 바퀴 돌고 신림역도 돌아다니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가는 길 곳곳에 스며든 전 아내와의 추억은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서도 저를 괴롭히더군요. 류이서, 이 여자 이름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지울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날 괴롭히니? 날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거니? 류이서. 이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그 상처를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배낭에 진통약이랑 이런저런 약들을 다 챙겨서 어깨에 메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춘천 가는 버스 하나요? 장모님 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요하고 고즈넉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리게 흘러가는 그 동네에 다시금 용기를 내서 가게 되었지요. 여전하더라고요. 그곳만큼은 서울과는 다르게 개발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까 장모댁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화려하고 궁전 같았던 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기 담벼락에 열린 참다래를 해년마다 따먹는 게 참 좋았는데 대봉이 열리는 이 감나무도 이제는 말라 죽어버렸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같았어요. 동네 곳곳에는 폐가들이 질비했고 벽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X자가 그려져 있었고요. 알고 보니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가장 허름하고 누추한 거대한 폐덩어리 집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 삐그덕거리는 녹색의 쇳덩이 대문을 끼익 하고 열어보았어요. 열리더라고요. 마당은 잡초들과 흙먼지들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오랫동안 안 온 건지 관리가 전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지, 장모님은 살아 계시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1층 밑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가 신혼 때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던 곳이었답니다.
추억을 회상한 저는 그때의 기억에 푹 빠져서 홀린 듯이 그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웬걸, 황무지 같은 바깥과는 다르게 그 지하방은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는 겁니다. 노란빛의 전구가 켜져 있었고 나무로 벽을 만든 그곳은 편백나무 냄새가 나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었어요. 뭐야?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서 책상을 살펴보니 의료사고, 소송, 관련한 문서들과 우편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슬슬 이상했습니다. 우편함의 수신자는 제 전 아내의 이름 류이서였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전설안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유골함과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고요. 믿기 힘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지? 하고요. 하나둘씩 살펴보니 아내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온 것을 들킬까봐 저는 후다닥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려던 그때 갑자기 제 뒤통수에 누구시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전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아내는 양손에 들고 있었던 검은색 봉다리를 떨어뜨릴 정도였고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요. 그게 아니라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당신 나 찾아온 거야? 그녀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색한 저는 쭈뼛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 말기암이야. 그래서 이제는 누구 미워할 시간이 없어. 당신도 이제는 밉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 해코지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는 이제 갈게. 라고 말한 순간 그녀가 제 손을 턱 잡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아? 나 정말로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단 말이야.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 억울해서 이렇게는 눈 못 감아. 간절하고도 또 간절하게 저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눈망울에 못 이겨 작은 지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노란 전구를 켜고 서랍에서 뭉텅이 서류들을 꺼내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난 하늘에 맹세하고 바람 피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왜 친자검사는 불일치가 나오는 건지 죽겠더라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불륜녀고 이리저리 몸 굴리는 여자라면서. 그녀가 저에게 건넨 종이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여 년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시험관 수술을 받으러 간 그 병원에서 보낸 입장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설아니, 제 아들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시험관 수술을 하는 병원의 실수로 제 정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아내는 시술을 해준 의사에게 가서 따졌고 의사는 그저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아내는 어떻게든 소송으로 나의 결백함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관련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했나 봐요. 하지만 그 의사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은 제 아내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고요. 결국
죄책감에 시달린 그 의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아내는 허무하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저는 형용할 수 없는 미안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한 저 때문에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떡집은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제 아내도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몇십 년을 은둔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날 배신한 줄로만 알고 살았었는데 말이죠. 어떻게든 저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기 때문에 연이 닿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설한이는 어딨어? 어디서 뭐하고 살아? 설한이 죽었어. 아들마저 몇 년 전에 복싱 경기를 치르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다락방에 영정사진과 유골함이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도 당신을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었고 힘들었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고 정말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한 의사의 실수 때문에 저희 가족은 초토화가 되었고요. 잘 나가던 왕궁 갔던 장모님 댁도 폭삭 망해서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괜찮아.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면 됐어.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나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고, 당신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서까지 더러운 짓 하는 여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만 나눠줬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슬프던지. 제가 친자 검사를 하지 않고 아내를 믿었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양심 없는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도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저는 이제 나는 죽을 목숨이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며 아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병원에 입원한 저는 며칠 내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간호사가 저에게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싶었던 저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웃으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서였습니다. 류이서. 제 전 아내였어요. 어떻게 온 거야,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그날 이후로 자꾸 오빠가 생각나더라고. 우리 이제 오해 풀었잖아. 당신도 이제는 내가 밉지 않다며. 그래서 나 당신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어. 저의 암투병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거였어요. 가족도 없이 홀로 투병하는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그날 새벽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싼 뒤 서울에 방을 계약하고 병원으로 온 거였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역시 이선은 저의 편이었어요. 이런 여자를 의심하고 버렸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되고 바보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는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로 항암 치료 과정은 힘들었어요. 간의 60%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폐까지 절단할 정도였죠.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만 같았어요. 아마도 저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거기 있는 병원 의료진들조차 감동할 정도로 그녀는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지리산에서 10만 1호 활동하는 유명한 약초꾼한테 항암 치료에 좋다는 약재들도 사와서 저에게 하나씩 다 다려주고 지극정성이었지요. 저뿐만 아니라 같은 병동 사람들에게도 힘내라며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챙겨줄 정도였으니 말이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루 종일 기력이 없는 저를 위해서 온몸 마사지를 해주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닭죽부터 시작해서 입맛 돋굴 수 있게 이런저런 것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호전이 되었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생존율 5%에 불과했던 저는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왜 이리 쉽지 않을까요? 직장과 간에 또 전이 판정을 받았고 항암 치료 1년 반 만에 다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총 8번의 수술, 그리고 40번이 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만 같은 그 기분을 느낀 후에야 저는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내시네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환자도 고생하셨지만 옆에서 함께해준 보호자분께서도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그녀는 저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봄에 입원해서 3번의 해가 지나고 빨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돼서야 저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5년간 더 추적 관찰을 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암세포가 전멸했고 퇴원 수속을 밟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3년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그녀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30년간 근속 근무를 하면서 쌓아온 많은 재산들, 그 명의들 전부 류이서 그녀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어? 왜 명의를 그 여자한테 줘? 저를 뜯어말렸지만 저는 제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고 저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바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부동산 서류를 건네며 저는 여보, 미안해. 30여 년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게다가 날 미워할 법도 한데 3년간 내 암치료도 묵묵히 지켜주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랑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그 오해를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내 마음이야. 정말로 난 이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건강이랑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야.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녀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저는 마음이니 받아달라며 손을 포개어 잡았네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30년간 떨어졌던 그 시간을 뒤로 한 뒤 다시 청춘 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아내와 함께 장모님이 계신 모란공원에 찾아갔어요. 장모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호박떡과 장평 막걸리를 사갔죠. 장모님, 못난 사위 왔습니다. 딸 미워하고 오해해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분신 같던 떡집도 망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장모님.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지요. 옆에 함께 묻혀있는 제 아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도 그날은 제가 불쌍했나봐요. 나무에서 와르르 낙엽을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장모님, 늦었지만 우리 이서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해줄 거고 지켜주겠습니다. 이 생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 이서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서 장모님이랑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날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게요. 저는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와르르 쏟아낸 후 남은 막걸리 한 병을 장모님과 함께 나누어 마셨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엄마는 당신 원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역시 그녀였어요. 제 마음까지 살펴주는 그녀는 이 세상에서 최고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가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와 함께 장모님 댁에 내려갔죠. 폐허가 된 그 집을 싹 고쳤어요. 다시 뜯어 인테리어를 하니 30여 년 전 궁궐 갔던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참 좋아했던 담벼락 참다래 나무를 다시 심으며 약속했습니다. 우리 30년 떨어져 살았으니 남은 30년은 꼭 붙어 살며 살자. 참다래 열매가 열리면 함께 따먹고 이번에 심은 대봉감 나무도 점점 커다랗게 커서 우리에게 빨간 열매를 선물해 주겠지. 장모님의 못다한 꿈인 떡방을 다시 개업해서 저와 아내는 그 동네에서 떡방을 하며 24시간 붙어 살고 있네요. 이게 행복인가 봐요.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잘 나가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도 다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요.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요. 여러분, 꼭 건강하셔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해주세요. 저처럼 시간이 지나 후회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지 놀러 다니고 인생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